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요. 의료계는 가을 독감 유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근심거리라는 거죠. 오늘은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벌어져서요. 감기 걸리기 참 쉬운 날씨로 보입니다. 체온 관리요. 당분간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강달러에 휘둘린 아시아 제2 환란 악몽. 그렇습니다. 기억을 20여 년 이상 훌쩍 뒤로 돌리면요.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환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환율이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각국 환율 방어 전시 체제로 들어갔다. 영국 파운드와 폭락에 불안이 커져서 어제 시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화값은요. 장중에 1,432원 붕괴. 그러니까 이 1,432원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위안화도 축풍 낙엽이다. 오로지 달러만 강하다. 이런 현상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23년 표류 끝에 한화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 이제 매각이 계속 얘기 나왔죠. 그동안 몇 차례 있었는데 다 불발됐거든요. 이번에는요 뭔가 이루어지나 봅니다. 인수 우선 협상자가 한화 정해졌습니다. 좀 더 보죠. 자, 매각 규모는 2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제 바로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까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게 적게만 봐도 7조 그리고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10조 이상으로 또 추정도 합니다. 아무튼 몇 배가 많아요. 매각 가격에 비해서. 이거는 뭡니까? 다 세금인데요. 이런 지적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부실로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사진인데요. 사고입니다. 검은 연기가 뭐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개장 전 대형 아울렛 화재입니다. 대전 현대 아울렛. 이 사고가 나서요. 7명이 사망, 1명 중상,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좀 더 보면요. 유독가스, 여기 보면 유독가스로도 보입니다. 한눈에요. 이런 아주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나는데요. 이제 조사를 좀 벌이겠죠. 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따져볼 예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치권 어제도 이 사안 가지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서 어제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됐다.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적반하장이다. 또 받아쳤습니다. 자, 윤 국민 위험에 빠뜨렸다. 진상 밝혀야. 사실과 다르다. 진상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야당은 발언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런 대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배경까지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첫 자리입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검은 월요일. 뭐 영어로도 표현되죠? 뭐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좋은 날이에요. 안 좋아도 보통 안 좋은 게 아니라 심하게 안 좋은 날이라는 거죠. 어제였습니다. 자, 기사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킹달러. 앞서서 일병기사 때는 뭐 강달러였죠. 근데 그 수준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죠. 킹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돈이 있는데 오로지 달러만 왕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돈들은 그 밑에 굽히고 있는 거라는 거죠. 킹달러의 환율이 1,431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주가 말하는 거죠.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여진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다. 그리고 달러는 초강세, 아시아 금융시장 직격타.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럽 쪽의 시장이 흔들리면 아시아 쪽은 휘청휘청하거든요. 흔들린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 대만, 중국 증시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 시장 상황이고요. 다음은요. 왜 그런지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영국이 70조 감세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충격을 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래 작은 제목이 있는데요. 영국이 이제 70조 감세하니까 이게 부양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부양책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만 부양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자 이거 인플레이션 자극할 거고 그럼 금리 인상 더 할 거고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줄줄이 숫자들이 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뭐 주식시장, 환율 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또 걱정입니다. 중국, 일본 흔들리죠? 자, 이거 서구권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해요. 97년 외환위기 재현 우려. 우리로서는 아주 굉장히 싫은 기억입니다. 근데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전화 연결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천입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뭐 환율, 주가 뭐 꽤 불안했습니다. 꽤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는 유독 좀 도드라지게 심한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왜 그런 겁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연준의 그 계속적인 강한 금리 인상이 계속 시사가 되고 있죠. 예. 뭐 비둘기파들도 뭐 예외 없이 뭐 강한 긴축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일은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사실 어제 좀 두드러진 이유는 이런 어떤 한미 간의 어떤 금리 역전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더 강해진 측면이 있고요. 예. 거기다가 뭐 영국에 어떻게 보게 되면 느닷없는 감세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대규모의 어떤 감세를 갖다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재정 약화를 부르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25년 만에 거의 뭐 최저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기타 주요 통화, 뭐 엔화나 위안화, 유로화 등의 어떤 약세 현상이 깊어지면서 글로벌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이 마침내 뭐 1,430원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용 반대 매매 물량 우려 등이 증폭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어제 우리 시장의 어떤 폭락의 기자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 보니까요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율시장 역시 또 불안할 수 있다. 그 최악의 경우는 오늘은 검은 화요일.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긴 했지만 좀 예. 낙폭은 그런 대로 좀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게 좀 긍정적인 측면일 거고요. 뭐 한국 시장도 어쨌든 그 뉴욕 증시의 어떤 급락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한국 시장은 어제장에서 주가 하락 압박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외려 장 후반에는 약간 오르는 보합세로 마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요. 어제 그게 상황은요. 선반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앞서서 소개한 기사에 표현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사는 강달러가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강하게 킹달러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네. 그동안은요. 설마 뭐 달러당 1,400원 넘어갈까 했는데 넘어버렸거든요.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1,5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네네. 환율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 중에서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엔화나 금값 이런 거는 안전자산 아니었습니까? 이른바 굉장히 경제가 불안할 때 달러와 함께 같이 보유하면 든든한 자산으로 통했는데 지금은요. 엔화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금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유로화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달러만이 강한 모습이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 달러의 어떤 그 강세 현상은 사실은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기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달러의 공급 통로 자체가 기저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예.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오일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공급했고요. 아시아에서는 그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에너지 자립국을 넘어서 수출국이에요. 달러를 오히려 흡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람이 불면서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 급격히 줄여들고 있죠. 예.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제조 공장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면서 달러가 급속히 미국으로 갖다 흡수되는 양상이 불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 중에서 그런대로 가장 견고한 게 지금 미국 경제예요. 생각보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 유로 같은 경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이제 둔화되고 침체 기조가 들어서니까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킹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조적인 원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미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다른 나라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경제 보면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미국 경제만 좀 튼튼한 모습이고 다른 나라는 그걸 못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렇죠. 아.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는 거고. 예. 사실 다른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미국을 쫓아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니까. 예. 그 킹달러의 기조가 완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많으신 분들이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정말 네네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제 엔화 위안화 역전력이 더 깊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뭐 말씀하신 대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그런 예측을 내놨는데 사실 이제 아시아 신흥국에서 주요 신흥국에서 이제 달러 자금 유출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간 누적 자금은 65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보다 많은 상황이죠. 뭐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 역시 주가 하락에 대해 환율 급락으로 인한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들 외국인 자금이 언제까지 한국 시장에 남아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죠. 다만 한국은 외환 보유가 그런 대로 넉넉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낮지만 예. 타 아시아 국가에서 만약에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부정적인 영역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죠. 일단은 예의주시는 최소한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어떻거든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제가 좀 준비한 게 이 내용인데요. 이제 환율 얘기인데요. 사실 환율이 뛰면은 수출하시는 분들, 수출하는 기업은 뭐 이득을 본다고 통상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수입, 뭐 원자재 등등을 이렇게 들여오시는 기업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데 사실은 수입 물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가뜩이나 물가가 높았는데 수입 물가 높아지면 다 자극을 한다. 그래서 10월이면은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환율이 뛰게 되면 이거 정점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유가는 뭐 80달러 정도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유가 곡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환율이 어느 정도 뛴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상기할 수는 있겠죠.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되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가는 10월에 정점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폭등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10월 정도 되면 좀 잠잠해질 거고 그렇다면은 물가는 생각보다 뭐 하늘의 예측대로 특히 정부의 예측대로 10월 정도 되면 정점을 이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다만 여기에도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있겠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아시아 타국가에서의 어떤 외환위기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역전현상, 미국과의 역전현상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사실 환율은 더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예상했던 10월 정점 농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환율 방어에 대한 어떤 대응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물가 얘기했는데요. 금리하고 좀 같이 좀 얘기해 보죠. 사실 금리와 물가,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네, 계속 그렇습니다.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네.
다른 나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따라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런데요. 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를 올리면 지금의 물가를 정말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수요 둔화 내지는 수요 파괴 정책이니까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미국 물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물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가격하고 뭐 집값이라든지 렌트비 같은 경우인데 에너지 가격은 이미 좀 안정세로 돌아섰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의 집값과 렌트비겠죠. 집값이나 렌트비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 기조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렌트비 같은 경우는 미국 인플레 통계에 발생할 때 반영을 할 때 좀 시차가 생겨요.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거든요. 늦게 반영되는군요. 예, 그래서 8월 달부터 조금씩 내려가기는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초에나 물가에 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올해 내내 미국 물가는 뭐 이미 한 9월 정도, 8월 정도에는 정점을 찍었다고는 보지만은 이게 이제 미국의 연준이 예상하는 이제 물가 안정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예. 사실은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굉장히 고물가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어떤 고강도의 어떤 긴축은 그때까지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시차를 두고서 이제 내년 정도, 특히 이제 올해 그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난 12월 정도부터는 좀 물가 안정세가 어느 정도 좀 인플레 통계에 좀 반영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사안 좀 풀어주셨어요.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다음요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인터뷰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화 2조의 대우조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죠. 근데 사는 헐값 논란 속에 빠른 매각이 살 길이다. 헐값 논란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 세금 때문에 그래요. 뭐 여기 보면 이 기사는 7조 1천억, 2015년 후 7조 1천억. 근데 그 이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2조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아무튼 금액은 대단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매각 가격은 2조에 못 미친다. 이런 기사가 오늘 참 많습니다. 자, 윤석천 평론가님. 네네. 이게 공적 자금 그동안 투입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매각가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 뭐 2008년에도 하나가 그 대우조선 해양을 갖다 인수하려고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한 6조 원 정도인데 그때보다 이제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매도자는 상황이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재 대우조선 해양은 LNG선 수주가 이제 좀 호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질 거고요. 뭐 업계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는 상황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따라서 대우조선 해양이 조금 더 좀 상황이 좋아진 후에 그런 다음에 좀 매각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사는 빠른 입장에서는 매각이 살 길이라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예. 사는 입장에서는 좀 털고 싶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은 상황인 것도 같고 예. 사실 민간 기업으로 좀 넘기게 되면 R&D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각가를 갖다가 좀 헐값 논란이 있는 이유를 갖다가 예.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제 이제 나온 소식이라서 오늘 아마 다양한 각도의 분석들이 좀 추가될 것 같아요. 기다려 보도록 네네. 하고요. 자, 지금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요 대우조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 좀 잠깐 더 얘기해 보죠. 하나그룹 14년 수건 그렇습니다. 2008년에도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로키드 마틴 꿈꾸나. 로키드 마틴 미국 회사 아닙니까? 군수 기업. 그러니까 방산 관련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여기 보면 잠수함 함정 생산 절대 강자 대우. 2008년 제시액의 3분의 1 수준. 당시에는 6조 정도를 불렀다 그래요. 이번에 2조니까 3분의 1이 됐네요. 방산기업 완성 이런 뭐 포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인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격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어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방안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하는 방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R&D 투자라든지 민간 주인 찾기를 통해서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희석 전 대표님. 대우조선해양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로 크게 다뤄지는 이유는 세금이 그동안 막대하게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도에 따라서는 뭐 어떤 보도는 4조, 7조, 뭐 12조인데 아마 시기상의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간 거에 대한 어떤 추정의 문제인데 최대 12조, 최소 4조입니다. 일단 매각가 2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요. 자, 그런데 이거 너무 헐값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요. 근데 일각에서 또 그래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 10조 넘어가는 거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동안 공적 관리했잖아요. 경영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요. 이 조선 산업이 부침이 심하죠. 예. 배를 수주를 하고 그걸 인도하는 과정까지 시간도 길고 예. 또 한 번에 단가가 크기 때문에 주문이 많았다가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버텨야 되는 상황, 그걸 버틸 수 있는 기업 자체의 체질이 중요한데 대우조선은 그런 상황을 최근에는 없었죠. 뭐 십몇 년 이상 계속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제 산업은행이 인수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매각하는 과정인데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한화가 인수한 그 2조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그 평론가께서 전화 연결한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때문이에요. 아니 돈이 최대 12조, 최소 4조가 들어가는데 2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조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산업의 특성상 주문이 많이 수주량이 많아서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예. 세계 경제 동향이라든지 여러 뭐 또 중국도 조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계속 공적 자금이 투입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따라서 투자로 보면 정부가 실패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매몰 비용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산업은행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한화의 2조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공적 자금 투입될 일 없고요. 두 번째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끝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직도 산은은 한 3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게 돼요. 예. 그러면 한화가 경영을 잘해서 이제 민간 기업 됐으니까 주가가 부양이 되면 어느 정도 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그걸 매몰 기대하는 비용이 겁니까? 기회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중간으로 7조로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2조, 5조 차이 나거든요. 나중에 그 지분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5조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예. 기업 가치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예. 기업은 영속한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7조 들어갔는데 2조밖에 회수를 못했으니 5조 손해 아니냐 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단시한적인 아. 그런 시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왠지 세금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왠지 이거는 좀 손해 아닙니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지금요. 상황은요. 일단 진행은 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요. 앞으로 절차가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 따져볼 것 따져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